한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한인들이 높아진 물가로 부담을 느끼며 모임까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5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10대 한인 청소년이 1급 살인 혐의로 성인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하마에서 가족과 함께 유람선 여행을 즐기던 펜실베니아 여성이 스노클링을 하던 중 상어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복제권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현금 출납기를 열 수 없게 되자 복권만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채널의 구체적인 가동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미 정부가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 한미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만간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UST라고 협의한 거는 앞으로 이 협의를 이어가는 이 협의체를 우리가 합의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미 무역대표부도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을 둘러싼 한국 측의 우려를 경청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채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그러나 양국 간 협의체가 언제부터 가동될지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달 중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강요 회의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등 미국 무역대표부와 만나는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매주 대면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총공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까지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미국을 움직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어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어제 저녁 북캘리포니아 3개 카운티에서 저녁 6시 이후 순차적으로 단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에 한두 시간씩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가까스로 단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운영국이 어제 저녁 에너지 비상경보 3단계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에게 전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주민들의 동참이 늘며 위기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비상사태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금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80원을 넘어섰습니다.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장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환율은 오후에 나온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개입성 발언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어제보다 12원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울 만큼 급등세입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 움직임과 유로존과 중국 등의 경기 둔화 우려, 이에 따른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도 좀 부진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 오늘 나온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달보다 급감한 점이 환율 오름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가 10여 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환율 상승폭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후 4%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보다 더 가파른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 유출이 용이하다는 점이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쪽으로 환율 레벨을 크게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여건보다 환율의 상승세가 과도하다며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달 예정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 쏠림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둔 한인들은 모임까지 자제하며 높아진 물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마트를 찾은 한인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유심히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추석을 사흘 앞두고 안 오른 게 없을 만큼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배 가격은 15% 올라 세계에 $8 99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과일들도 가격이 오르면서 한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피부로 와닿는 물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뭐 다양하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해서 살찌지 않게 그냥 보내려고. 와, 진짜 너무 엄청나요. 진짜 피부로 와닿네요. 추석 때 외식을 계획 중인 한인들도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지자 모임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 마켓 보는 것도 이번 추석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도 같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게 많이 자제가 되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마켓 측은 가격 상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에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 이상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 가계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그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일체 합심해서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도매점들은 아직까지 달러화 강세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수입품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5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한인 청소년과 타인종 공범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총상, 배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에 설치돼 있는 보안 카메라에서 젊은 남성 2명이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10대, 한 명은 한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올해 16살의 저스틴 윤, 한국명 윤지훈 군과 16살의 게이브리얼 데이비스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각각 1급 살인 혐의로 성인법정에 기소했고 보석금 $1,000,000와 함께 구속했습니다. 아직 이들의 범행 동기와 행적에는 여러 의문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둘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전부터 이들은 며칠간 행방이 묘연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미성년 용의자들의 신원이 공개된 것도 지역 언론들이 이들의 실종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데이비스는 시신이 발견된 당일 한 숲속에서 맨발로 다니다 발견됐는데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아직 윤 군의 범행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의 아버지는 숨진 남성이 활동하던 바이크 클럽 멤버들이 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협박했다는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이 윤 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남성과 용의자 데이비스의 엄마가 내연 관계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황상 데이비스가 주범,
윤군이 공범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을 사주한 또 다른 누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윤군이 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스노클링에 나섰다 상어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에 위치한 영연방국 바하마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던 58세 펜실베니아 여성이 황소상어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그린케이 부근에서 물속을 체험하는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는데 황소상어가 5명의 가족 중 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행사와 나머지 가족들이 여성을 구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왼쪽 몸에 중상을 입었고 유람선은 그 즉시 인근 섬의 해안에 정박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해안은 대개 안전한 곳으로 간주됐던 곳이라고 전하며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해 7박 8일 일정으로 투어를 제공한 로열 캐리비안사 측이 그녀를 포함한 그녀의 가족들이 독립적인 수영을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사는 유가족들을 위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소상어는 인간에게 특히 공격적인 것으로 유명하며 주로 얕은 연안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 때때로 수영을 하기 위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가장 포악한 상어류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6번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 중 일부분에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복제권총을 든 강도가 복권을 훔쳐다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알토 지역의 한 편의점.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은색으로 된 복제권총을 들고 점원을 위협합니다. 점원이 돈을 내지 않고는 현금 출납기를 열 수 없다고 하자 남성은 스크래처 복권을 한 움큼 뜯어갑니다. 해당 영상을 본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나섰고 결국 포모나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마틴 무노즈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강도에 사용된 복제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노즈가 훔친 복권은 $136. 하지만 경찰은 강도 혐의에 더해 복제권총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고 무노즈는 현재 $2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돼 있습니다. 시미밸리의 한 주택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케이크 조각을 먹고 있는 곰. 경찰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곰은 부엌에서 나가 담장을 넘어 달아납니다. 해당 주택에 사는 가족들은 곰이 침입하자 2층으로 몸을 피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곰이 먹고 있던 것은 갓 구운 케이크로 달콤한 빵 냄새를 맡고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요즘 들어 곰이 주택가로 침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국은 최근 곰이 주택가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로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 또는 먹이가 줄어들자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삼성전자 미주법인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자사 사이트에 올린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고객 정보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구매 제품 등록 정보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고객의 사회보장번호나 크레딧 또는 직불카드 번호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고객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측은 현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외부 사이버 보안 회사와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자동차가 없는 가정에 $1,000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소득층을 돕는 동시에 자전거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 없는 가정에 $1,000의 세금 크레딧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차 없는 가구는 $1,000를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1인 연소득 4만 달러, 부부 합산의 경우 6만 달러 미만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 상원 앤서니 포탄티노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4와 BA5에 대응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인데 올가을 재유행을 막기 위해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며 모더나는 18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CDC는 기본 예방접종을 마치고 마지막 백신 접종에서 최소 2달 이상이 지났을 경우 오미크론 부스터샷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최소 3개월 뒤에 접종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LA 다운타운 등 일부 대형 약국 체인에서는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됐지만 LA 카운티 전역에서 접종이 가능한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온라인 사이트 vaccinateLAcounty.com이나 전화 833-540-0473에서 접종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28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공립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100만 명의 학생들이 속한 뉴욕시 공립학교가 내일 2022-2023 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130만 명 뉴저지 공립학교 재학생들은 학군에 따라 앞서 지난 2일부터 가을학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학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온라인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과 강화된 방역하에 대면 수업을 시행했던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 등교인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들은 이번 새학기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 없는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서 학교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의무검사가 폐지되고 매일 제출하던 증상 유무 확인 설문지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학급에서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학급 전체를 집에 돌려보냈던 조치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전염을 우려하며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다시 당부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감염률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숨겨진 감염이 여전히 많고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어린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뉴욕시 전역 17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3% 수준으로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 89%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예산 삭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학교 등록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안 내 공립학교 지원 예산을 2억 1,500달러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사 부족 문제, 교육 프로그램 지속 여부 등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을 재건축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설계비로 사용할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 안에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공간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현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실내 면적을 확보한 뒤 공간을 민원 업무 처리 공간뿐 아니라 교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한국적인 걸 살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동포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LA 초용상한 건물은 지난 1956년 건축됐고 지난 1988년 한국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건물이 노후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고 원활한 업무를 보기에는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건물 신축에는 모두 88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LA 시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이를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LA 시의회가 특정 드라마를 주제로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된 9월 17일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전 세계에 이 드라마를 공개한 날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을 수상했으며 방송계 최고권위상인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LA시는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금요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타인종 가운데 한인들의 숫자가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하 캠퍼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 3,396명. 이 가운데 한인은 96명으로 백인을 제외한 타인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장 많이 받은 타인종은 중국계로 모두 504명이었습니다. 이어 인도가 77명으로 3위, 일본이 55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이 3만 명으로 2만 명에 그친 백인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